리정도 목사의 성경은 살아있다. 자, 여러분, 리정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명품 강의, 네. 성경은 살아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급 신약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신약을 하게 되면은 네. 빼놓을 수 없는 나라, 당연히 아마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렇죠. 제가 네. 로마를 한 3시간으로 로마. 정복 3타임 중에 오늘 첫 시간 네. 해보려고 해요. 네.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은 되게 오래되기는 했어요. BC 한 750년대부터 있었던 나라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남북왕국 시대, 아합보단 조금 더 뒤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네. 그때는 사실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땐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에서 확 크게 등장하는 것이 BC 264년에서 146년까지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1, 2, 3차로 나눠져 이루어지는데 포에니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베니게라는 이름 나오거든요. 네. 페니키아 영어로. 네. 이 페니키아를 라틴어로 포에니라고 한 거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레바논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을. 레바논. 그 전까지 로마 이전까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지중해의 주인공이 바로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이 레바논 지역은 지금도 가보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육지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토 확장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중해 세계를 점령하고 지중해 무역의 주인공이었죠. 이들과 싸워서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의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중해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페니키아를 물찌르고 나니까 나머지는 이제 술렁술렁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스 쪽도 이제 고린도라는 그리스에서 이제 제일 큰 도시가 당시에 코린트였는데 코린트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요. 코린트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 나니까 버가모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네. 네. 계시록에 나오는 터키 쪽에 지배하고 있던 도시였는데 그런 데는 알아서 로마 밑으로 스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가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시기에 로마는 그런데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이 뭐냐면 저희도 이제 공화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공화라는 말은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건데 로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들, 귀족들이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공화정이었어요. 근데 이 공화정이라는 게요, 목표가 분명히 있고 막 성장해 나갈 때 고도 성장을 이룰 때죠. 말하자면 로마가 막 지중해 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때 이때는 공화정이 되게 잘 돌아가요. 그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예. 로마가 이제 지중해 세계를 거의 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식민지에서 나오는 이권이 커지고 이렇게 목표는 사라지고 이권이 남게 되면은 공화정은 싸움이 굉장히 나죠. 약해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공화정이 취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원로원 내에서 당파 싸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생은 챙기지 않고 파벌 싸움만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서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민중들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쪽 파벌 지지하고 저쪽 파벌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둘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싫어지고 그렇겠네요. 누군가 카리스마 있는 통치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도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때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장군들이에요. 말하자면 시저가 등장했을 때, 카이사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확 쏠리는 거예요. 이 답답한 원로원의 공화정 끝내주고 우리의 황제가 되어주기를. 네. 카이사르든 폼페이우스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확실하게 좀 잡아주기를 바라는데 처음에는요. 바로 공화정에서 황제의 통치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요. 원로원을 대표하는 크라수스라는 사람까지 함께 해가지고 삼두정치.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네. 그때 시저 카이사르는 로마의 서쪽, 그러니까 유럽의 서쪽이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원래 동방원정 사령관이었고 이제 나중엔 남쪽, 크라수스가 서쪽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네. 이스라엘이 계속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가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뭐 셀류코스의 식민지였다가 이때 잠깐 독립 왕조가 세워져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마카비 독립운동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한창 잘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왕자가 둘이 있었어요. 첫째가 힐카누스 2세, 둘째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렇게 왕자가 둘이 있는데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여왕이
자기 아들 둘째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네. 그러니까 둘째한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째가 좀 못 믿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근데 꼭 이러면 분쟁이 생기죠. 그쵸. 맞아요. 네. 이때 첫째였던 힐카노스 2세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이제 왕이 된다니까. 그때 힐카노스 2세의 신복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이방인이죠.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아는 그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 어린아이 죽이라고 했던 헤롯의 아빠입니다. 네, 아빠 헤롯이라고 해볼게요. 네, 아빠 헤롯. 아빠 헤롯. 아빠 헤롯이 바로 이 힐카노스 2세라는 그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그 왕자의 신복이었던 거예요. 이때 헤롯 안티파테르가 누구를 불러오라고 충원을 하냐면 삼두 정치에서 동쪽 원정 사령관이었던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한테 줄을 대가지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쪽도 그러니까 동생 쪽도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폼페이우스한테 서로 아부를 합니다. 막 서로 줄을 대려고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폼페이우스를 초청하기에 이르게 돼요.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와서 결론 내주십시오. 자,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요. 자기가. 아우, 바보들. 아니, 말도 안 되는 바보들이죠. 네. 이거 정말 머저리들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호랑이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게요. 폼페이우스를 막을 힘이 전혀 없는 주제에 네. 뭘 믿고 불렀는지 폼페이우스를 불러가지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폼페이우스의 치하에 들어가는데 그때 pom페이우스의 눈에 딱 든 사람. 이스라엘은 얘한테 맡겨놓으면 잘하겠구나라고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 헤롯. 아빠 헤롯이에요. 와. 이 헤롯 아빠가 폼페이우스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삼두 정치의 한 축이었던 크라수스가 죽으면서 폼페이우스와 그리고 서쪽의 카이사르는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게요. 되는 거예요.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의 편에 섭니다. 네. 그러니까 시저는 안 된다. 이 원로원은 로마를 망하게 할 거다.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 그 유명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이탈리아의 맨 북쪽에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너서 BC 48년에 드디어 시저가 들어옵니다. BC 49년이네요. 49년 1월에. 그리고 48년에 폼페이우스를 죽이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카이사르가 왕좌를 차지하게 될 와, 것 같아 네. 보이는 상황이에요. 아, 아직은 보이네요. 황제가 되진 않았어요. 네. 아직은 공화정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때 폼페이우스가 마지막 싸움을 어디 가서 하려고 하냐면 이집트로 가려고 해요. 이집트 쪽에 자신의 우군이 있다. 자기가 동방원정 사령관이었잖아요. 이집트의 당시에 이제 파라오였던 프톨레미 13세가 폼페이우스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줄 알고 갔는데 사실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카이사르 쪽이 좀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13세가 폼페이우스를 불러놓고 죽여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최종으로 이제 승전을 하는 것을 선언을 하러 왔는데 카이사르가 와서 보니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 프톨레미 13세가 누구냐면요. 클레오파트라의 오빠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있었던 이야. 거예요. 근데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조금 이렇게 혹했는지 이집트의 왕을 프톨레미 13세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통치, 남매의 공동통치로 세우게 돼요. 네. 프톨레미 13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알렉산드리아에서 포위하게 돼요. 갑자기. 적진 한가운데가 돼버린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자, 이때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 있던 헤롯 안티파테르는 네. 사실 약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폼페이우스 쪽에 줄을 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바로 아래에 있는 이집트의 카이사르가 고립된 거예요. 프톨레미 13세한테 헤롯 도와주러 안티파테르가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기회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완전히 사람이네요. 기회를 잡은 거죠. 여기서. 기회주의자인가요? 그래서 이때 카이사르를 도와주면서 아직까지만 해도 사실은 헤롯 안티파테르가 이 통치자는 아닌데 네. 이때 이제 네. 행정장관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이 공식적으로 로마로부터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네.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카이사르가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고 누가 봐도 카이사르가 황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왔어요. 네. 근데 원로원의 귀족들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면 자기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사주해서
카이사르를 찌릅니다. 암살하죠. 그때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남겼다는 말이 브루투스여 너무하죠.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사실 브루투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황제의 정치로 가지 않고 공화정을 다시 부활시키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민중은 그걸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니었던 거예요. 민중은 이미 원로원한테는 실망할 대로 실망을 했고요.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웅변을 해서 네. 민중을 설득하는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다시 한번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황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네. 이때 사실 헤롯은 또 안토니우스 쪽에 줄을 서고 있어요. 이번에는 카이사르의 부관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그 자리를 그대로 이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카이사르에게 양자가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네. 사람이거든요. 2차 삼두 정치를 했다가 또 역시 마지막으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카이사르의 양자일 것이냐 카이사르의 부관일 것이냐 안토니우스 대 옥타비아누스의 전쟁이 붙는데 이때 안토니우스 또 클레오파트라의 치마폭에 쌓여서 이집트에서 이런. 마지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다 육군이었어요. 육군이 주로 있었다고 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해전을 고집했다고 해요.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의 말을 따라서 해전을 하게 되고요. BC 31년 악티움 해전이라는 유명한 전쟁을 통해서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네.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로마를 평정합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일단 누가 봐도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헤롯 안티파테르 누구보다 빠르게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굉장히 겸손하게 왕관을 내려놓고 어머. 왕관을 내려놓고 아주 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저는 여태까지 당신의 그 적이었던 사람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오. 여태까지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진실한 우정을 당신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훌떡 넘어가 버려서 어쨌든 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황제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인데 네. 옥타비아누스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로원하고 부딪히면 좋을 게 없다. 자기 양아버지도 원로원이 암살을 했는데 암살이라는 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원로원 스스로도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시점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엄청난 선언을 해요. 뭐냐면 나는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원로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원로원의 통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되 나는 임페라토르가 되겠다. 임페라토르는 대장군직이에요. 대장군직.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임페라토르로서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죠. 모든 군인을 내가 통솔하고 근데 나의 임페라토르직은 종신직 죽을 때까지 나는 임페라토르고 다 해먹겠다는 세습직. 어머. 종신직에 해습직을 걸어요. 어머. 그러니까 임페라토르 자리를 내 대대로 내 자녀들이 승계하겠다. 자, 그러면 사실상의 황제를 하겠다는 건데 원로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네. 원로원을 그대로 놔두면서 자신이 황제가 되는 방법을 찾았고 네. 그러면서 AD 27년에 드디어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 원로원이 이 사람에게 하사하는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존귀한 사람.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기억하실 것, 이 시리즈로 이어져야 되니까 네. 아우구스투스의 등장 그리고 3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원로원과 황제의 관계가 사실은 이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황제의 통치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요게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불똥이 하필은 원로원과 황제의 갈등으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가슴 아픈 일 네. 우리 이제 세 번째 로마 편에서 다루게 될 텐데 네. 그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퀴즈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